그날 밤 10시, 제 치과 병원에 울리는 인터폰 소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가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절박했어요. 38세 개원이인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30대 여성의 마지막 도움 요청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인터폰은 정확히 오후 10시 23분에 울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내일 환자들의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드림 치과를 개원한 지 8년, 매일 반복되는 야근이 지겨울 때였습니다. 진료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환자 차트를 넘기고 있는데 갑자기 1층 인터폰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었죠. 밤 10시가 넘었는데 응급환자일까요? 네, 드림 치과입니다. 혹시 김태현 원장님이시죠? 여자 목소리였는데 굉장히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진료 시간이 아닌데요. 누구세요? 저는 소희라고 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소희라고요? 환자 명단에서 그런 이름을 본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급한 일이신지? 지금 누군가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목소리에 담긴 공포가 실제적이었어요. 인터폰 너머로도 그녀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내려갈게요. 저는 2층 진료실에서 1층으로 내려가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희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봤어요.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원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소희가 제 손을 꽉 잡더니 말했어요.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뭐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부인을 죽이려 한다니. 처음엔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계단에서 밀어뜨리거나 가스레인지를 조작하거나. 하지만 제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이제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셨어야죠. 해봤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피해망상이 있는 사람 취급받았어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의사라서 사람들이 더 안 믿어줘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남편이니까요. 그런데 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원장님이 유일하게 제 말을 믿어주실 것 같아서요. 저를 아세요? 6개월 전에 치료받으러 왔었어요. 그때 원장님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거든요. 6개월 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얼굴에 멍이 들어서 왔었어요. 남편이 때린 거였는데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했죠. 그런데 원장님이 혹시 누군가에게 맞으신 건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때 그 환자였구나. 기억이 났어요. 얼굴에 멍이 든 채로 와서는 울먹이며 치료받던 여성. 그때 원장님이 힘들면 언제든 말하세요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지금 상황을 자세히 말해보세요. 소희가 깊게 숨을 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은 대학병원 외과의사예요. 이름은 박민수이고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의사, 완벽한 남편이에요. 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소희는 차근차근 자신이 거푼 일들을 설명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가정폭력으로 시작된 일이
점차 치밀한 살인 계획으로 발전한 과정을 말이죠. 6개월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불륜이요? 병원 후배 간호사와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죠. 그날 밤 남편을 추궁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본 걸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협박을 한 거네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상한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세세한 사건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욕실 바닥에 일부러 발라놓은 비누, 느슨하게 조작된 계단 난간, 조작된 가스레인지까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달 전 일이에요. 제가 먹던 비타민에 이상한 알약이 섞여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이상한 알약이요? 남편이 병원에서 가져온 수면제였어요. 대량으로 복용하면 위험한 약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의사인 남편이 의학 지식을 악용해서 아내를 해치려 한다니. 그래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보험금 때문이에요. 소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 생명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뒀거든요. 총 보험금이 5억 원이에요. 제가 죽으면 남편이 모든 돈을 받게 되어 있어요. 5억 원이나요? 게다가 남편은 요즘 병원에서 의료사고 문제로 소송에 휘말려 있어요. 배상금이 엄청나거든요. 점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무엇을요? 소희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남편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이에요. 화면에는 소희 제거 작전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어요. 이건 정말. 문서를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소희를 죽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1단계는 사고사로 위장하기, 2단계는 독살, 3단계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2단계를 실행 중이고 내일 밤에 3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3단계가 뭔가요? 강도 침입으로 위장한 살인이에요. 남편이 야간 수술로 병원에 있는 사이에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저를 죽인다는 계획이죠. 그럼 공범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남편의 대학 동창인 조폭 출신 사람이에요. 빚을 많이 져서 남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 일을 해주면 빚을 탕감해준다고 했대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남편 몰래 집에서 나온 거예요. 내일이면 정말로. 소희가 말을 마치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인터폰이 다시 울렸어요. 소희야, 어디 있어? 나와. 남자 목소리였는데 굉장히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남편이에요. 소희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제 팔을 잡았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 차에 GPS 추적기를 달아뒀나 봐요. 지금 어떻게 하죠? 저는 빠르게 생각했어요. 이 상황에서는 경찰을 부르는 게 최선이었어요. 일단 112에 신고부터 할게요. 하지만 증거가. 지금 그 문서 파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협박하러 온 것도 증거가 되고요. 인터폰이 계속 울렸어요. 소희야, 나와. 안 나오면 문 부수고 들어간다. 숨을 곳이 있나요? 2층 상담실로 가세요. 거기서 기다려요. 소희를 2층으로 피신시키고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112죠? 지금 협박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저희 병원까지 쫓아와서 위협하고 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강남구 역삼동 드림치과입니다.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세요. 그런데
경찰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저는 병원 내부의 CCTV를 켜고 휴대폰으로도 녹화를 시작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그때 1층 유리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왔어요. 남자가 병원 안으로 침입한 거예요. 소희야, 어디 숨었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남자의 음성에서 분노와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가서 소희가 숨어 있는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고마워요, 원장님. 정말 고마워요. 그때 상담실 문이 거칠게 흔들렸어요. 거기 있는 거 아니까 나와. 박민수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나와서 집에 가자.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 안 갈 거예요. 당신이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언제 너를 죽이려고 했다고? 컴퓨터에 있던 파일 다 봤어요. 순간 밖이 조용해졌어요. 박민수가 자신의 계획이 발각된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걸 봤다고?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겠네. 문이 더 거칠게 흔들렸어요. 박민수가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대로 숨어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소희 씨, 제가 나가서 시간을 벌게요. 안 돼요. 위험해요. 경찰이 올 때까지만 버텨야 해요. 저는 상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박민수가 복도에 서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완전히 광인 같았어요. 당신이 김태현인가? 네, 그런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돌려줘. 부인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만둬요. 무서워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년이 날 배신했어. 박민수의 눈빛이 완전히 정상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부인이 당신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요. 경찰에도 신고했고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박민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주사기였습니다. 이걸로 하면 고통 없이 갈 수 있어. 제정신이에요? 당신은 의사잖아요. 의사? 환자들을 죽이는 의사 말이야? 뭐라고요? 이미 몇 명 처리했어. 소희도 마찬가지야. 그 순간 박민수가 달려들었어요. 저는 옆으로 피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소희 씨, 문 잠그고 있어요. 박민수와 제가 복도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소희는 상담실 안에서 경찰에 추가 신고를 하고 있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지금 살인이 일어나려고 해요. 박민수는 의외로 힘이 셌어요. 하지만 저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야. 의료사고, 배상금이 얼마인지 알아? 10억이야. 그래서 부인을 죽이려고 해요? 그뿐만 아니야. 그년이 내 불륜을 알게 됐거든. 입을 막아야 해. 완전히 이기적인 이유였어요.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에요. 박민수가 당황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런, 벌써 왔나? 포기하세요. 이미 끝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민수가 다시 주사기를 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1층에서 경찰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관 3명이 2층으로 올라왔어요. 꼼짝 마. 무기를 버려. 무기가 아니야. 이건 치료용이야. 주사기 버리고 손들어. 박민수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주사기를 제게 던지면서 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1층에도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만해.
더 이상 도망갈 곳 없어. 안 돼. 내 계획이 이렇게 망가질 순 없어. 결국 박민수는 체포됐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소희 씨가 가져온 증거 파일이 결정적이었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과 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오늘 밤 침입 사건까지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그럼 박민수는 어떻게 되나요? 살인 예비 및 협박,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될 예정입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조폭 출신 인물도 체포했고요. 다행이네요. 소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민수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났어요. 경찰은 그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수색했고 거기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박민수의 이전 부인도 의문사했던 것 같아요. 이전 부인이 있었어요? 네. 5년 전에 사고사로 처리됐는데 당시 상황을 다시 조사해 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요.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박민수는 이미 한 번 아내를 죽인 경험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의심스러운 환자 사망 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의료진이 환자를 일부러?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환자들이었거든요. 박민수는 단순한 가정 폭력범이 아니라 치밀한 연쇄 살인범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박민수가 운영했던 환자 관리 파일이 발견된 거예요. 이 파일에는 환자들의 보험 정보와 가족 관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 정보를 수집한 거죠? 보험금을 노리고 환자들을 선별한 것 같아요. 특히 가족이 없거나 적은 환자들을 타겟으로 했어요. 파일 안에는 이미 사망한 환자 10명의 명단이 있었어요. 이 환자들의 사망 원인을 다시 조사해 봐야겠어요. 수사가 확대되면서 박민수의 범죄 규모가 점점 드러났어요. 그는 지난 10년간 최소 15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네요. 소희가 말했어요. 만약 원장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박민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계획적으로 부인을 살해하려 했고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어요. 특히 의사라는 직업을 악용해 환자들을 살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박민수의 변호사는 정신 이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정상이었으며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되었어요. 그동안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의사 연쇄살인범 박민수, 오늘 최종 선고. 보험금 노린 치밀한 범죄, 피해자만 15명. 의료계 충격, 환자 살해한 의사의 실체. 드디어 선고일이 왔어요. 피고인 박민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은 의사라는 신성한 직업을 가지고도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명을 빼앗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소희와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끝났네요. 소희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해졌어요. 그날 이후 소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회복해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소희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소희 씨, 어떻게 지내세요? 훨씬 좋아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무서워하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소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원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안이요? 저처럼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함께 하면 어떨까요? 어떤 방식으로요? 제가 이제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원장님 같이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정말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치과 진료를, 저녁에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사건에서 만난 김영희 씨는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무슨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대를 당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처음엔 말로만 괴롭히더니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때리기도 해요. 남편은 엄마 편만 들고요. 증거는 있나요? 병원 진료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몰래 녹음한 것도 있고요. 영희 씨의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가능했어요. 상담센터 변호사와 연결해서 학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죠. 두 번째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였어요. 상사가 계속 부적절한 요구를 해요. 거절하면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인사평가도 나쁘게 주고요. 증거 수집부터 해야겠네요. 어떻게 하죠?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대화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문자나 이메일로 온 것들도 모두 캡처해 두고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니까 해결이 가능했어요. 세 번째 사건은 스토킹 문제였어요.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헤어진 지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따라다녀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직장까지 와서 괴롭히고.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여러 번 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모든 걸 기록해봐요. 3개월 만에 저희는 15건의 사건을 해결했어요. 가정폭력,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 사기 등 다양한 문제들이었죠. 어느 날 소희가 제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원장님, 이 일을 더 본격적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더 본격적으로요? 네. 치과와 상담센터를 연계한 복합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치료받으러 온 척하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의심하지 않을 거거든요. 단순히 치과 진료받으러 간다고 생각할 테니까. 맞네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드림 센터를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치과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종합 상담 센터였죠. 드림 센터의 시스템은 이랬어요. 1층은 일반적인 치과 진료실이고 2층은 상담실과 쉼터 역할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온다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센터를 방문할 수 있었어요.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가 의심하지 않고 치과 진료로 생각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드림센터는 지역 내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거죠. 어느 날 새로운 환자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치료받으러 왔는데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에 멍이 있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사랑니가 아파서요. 그런데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라는 걸. 괜찮아요. 안전한 곳이에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남자친구가 저를 감시해요. 핸드폰도 검사하고 외출할 때마다 따라다니고요. 언제부터 그랬나요? 6개월 전부터요. 처음엔 사랑한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숨이 막혀요.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1년 후, 정부에서 저희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태현 원장님이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센터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한번 만나서 상의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보건복지부와의 미팅에서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전국의 의료기관에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드림센터를 모델로 해서요. 정말요? 네. 예산도 정부에서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김태현 원장님께서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소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을 도우려던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저는 치과를 잠시 휴업하고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소희도 정부 직원으로 발탁되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후 6개월 만에 전국 500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했어요. 매월 200건 이상의 사건이 신고되고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의료진 범죄 신고도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었어요. 박민수와 유사한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원장님, 이번 달 통계가 나왔어요. 소희가 저에게 보고서를 건넸어요. 의료진 범죄 신고가 30건, 일반 폭력 사건이 150건이네요. 많이 늘었네요. 그만큼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정말 뿌듯했어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2년 후, 드림 네트워크는 전국 100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었어요. 매년 5,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그중 90% 이상이 성공적으로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도 생겼어요. 원장님, 박민수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대요. 뭐라고 했는데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그리고 출소하면 속죄하며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요? 편지 내용을 보니 정말 진심 어린 참회의 글이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소희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요? 3년째가 되던 해 드림 네트워크는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도 도입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요? 그리고 싱가포르, 대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4년 후, 저는 다시 치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치과였습니다. 선생님, 드림센터 1호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간판에는 드림치과 겸 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온 기분이 어떠세요? 소희가 물었어요. 감회가 새로워요. 4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때는 그냥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지금의 소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피해자 지원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5년 후 박민수가 모범수로 가석방되었어요. 그는 정말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박민수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일어나세요. 소희가 말했어요.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정말요? 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있는 거니까요. 박민수는 출소 후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무료 의료 봉사에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예방 강연도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박민수의 진심 어린 참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1년 후 박민수는 저희 드림 네트워크에 합류했습니다. 가해자의 심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상담에 참여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소희의 제안이었어요. 실제로 박민수의 참여는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가해자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드림 네트워크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연간 10만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희는 이제 유엔에서 일하고 있어요. 전 세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박민수도 핵심 멤버가 되어서 가해자 심리 상담을 담당하고 있어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해자들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작은 치과에 있어요.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말이죠. 왜 더 큰 조직으로 가지 않으세요?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그날 밤 소희 씨가 찾아온 바로 그 자리.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매일 아침 병원 문을 열 때마다 생각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매일 저녁 문을 닫을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어제도 새로운 환자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저를 감시해요. 외출할 때마다 따라다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차단해요. 또 다른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황하지 않아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일단 안전한 곳부터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해봐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생각해요. 그날 밤 소희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문을 열어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었는지. 최근에는 소희의 딸이 성인이 되어서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머니한테 선생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저도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의과대학에 진학했어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졸업하면 드림 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싶어요. 소희의 딸이 의사가 되어서 이 일을 이어받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세요.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감사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날 밤과 똑같은 별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때 저는 다시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날 밤처럼.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맞게 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그 문 너머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드림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각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죠. 때때로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요. 그날 밤 소희가 우연히 저를 찾아온 것, 제가 우연히 병원에 있었던 것,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었지만 결과는 필연 같았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날 밤 인터폰을 통해 들려온 절박한 목소리. 그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맞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을 열어주세요. 그 문 너머에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